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쿠팡을 대상으로 한국의 국내에서 이용자들의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도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의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진행됩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수윤 특파원, 뉴욕에서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을 추진한다는 기자회견이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이곳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공식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측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국 법원에 제기할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원고를 200명 이상 모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소송까지 원하는 의뢰인들도 있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국적의 원고를 더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쿠팡은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은 한국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의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에 맞춰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알리바바 이후 최대의 외국 기업의 기업 공개는 한국 성공 스토리의 증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 의장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유년 시절 대기업 주재원인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하버드대를 졸업한 뒤에 2010년 쿠팡을 창업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하자 쿠팡 측은 김 의장은 미국 국적자라며 총수 지정을 회피했습니다. 이어 2021년 6월 경기 이천시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사고가 발생하자 김 의장은 한국법인 등기이사와 의장에서 사임했습니다. 이를 놓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처벌을 모면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또 이번 개인 유출 정보 사태에도 쿠팡은 미국 상장사 의장일 뿐이라며 김 의장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소송을 어떻게 차별화해서 진행할 예정인지 법무법인 대륜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은 소비자 피해배상, 저희 개인정보 다 유출됐으니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미국은 상장사로서, 본사로서 이 지배구조, 실패, 공시효 위반 등 이렇게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유출 사태 자체는 한국에서 발생했는데 미국에서 소송이 따로 추진되는 이유는 뭡니까?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미국에서 쿠팡에 대한 집단 소송이 진행되는 이유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책임 연계가 한국보다 적극적으로 미국에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상장 기업은 중대한 보안 사고의 경우에 4영업일 안에 공시를 해야 하지만 쿠팡 측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에 따라 미국 법원은 서버가 어디에 있든 관련 자료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역시 미국에서 더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이용자 정보를 외부 기관과 공유했던 페이스북은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미국의 신용평가 업체인 에큐팩스는 3천만 명 정보 유출로 7억 달러의 합의를 보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소송 경험이 있는 텔 허시버그 SJKP 변호사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Korea's current system simply cannot impose consequences proportional to Coupang's misconduct. The United States operates under a fundamentally different system because punitive damages are available. 대륜과 SJKP는 이미 집단 소송의 요건인 40명을 넘었고 1000명 정도 원고를 확보하면 바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관련 사태 계속해서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쿠팡 사태 여파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용자들이 소송에 나선 데 이어서 미국으로도 법적 분쟁이 번지게 됐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방금 전에도 나왔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있고요. 배상액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 쿠팡 사태 피해자가 뭐 한국인 분들뿐만이 아니고 미국 시민권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고 집단을 모아서 미국 내에서 조금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에 대한 배상이라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이 정보 유출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그 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할 때 그 미국의 법원이 이 해당 법인, 여기서는 쿠팡 미국 INC겠죠. 여기에 대해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이제 입증을 하면 이 법무법인이 입증을 하고 예. 그리고 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 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미국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아마 미국에서 소송도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 주로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을 각하하면서 한국에서 다투어라라고 얘기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되면 이 한국보다 기업에게 좀 더 큰 압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이 쿠팡이라는 기업이 느끼는 압박감이라는 것이 물론 한국의 소송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미국의 소송이 되었을 때 그리고 혹시라도 이것이 미국에서 소송에서 인정을 받았을 때 그래서 지금 원고들이 유리한 판정을 받았을 때 회사가 뱉어내야 될, 그러니까 회사가 보상해야 될 금액이 훨씬 더 늘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네, 이 한국 법무법인의 미국 현지 법인, 그러니까 대륜의 미국 법인 소송을 제기하는 쪽이죠. 이쪽에서 기존의 유사 사례 언급하면서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우선은 이 미국에서는 과연 이것이 미국에서 심리를 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예. 미국에서 심리를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 법정 싸움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그때부터는 사실 조금 더 일이 커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것과는 별개로 국내에서는 지금 뭐 네이버 카페 같은 것들 이미 개설돼 갖고 아주 많은 인원들 뭐 피해자가 지금 현재 짓게 된 이 카페에서 소송 제기하려고 하시는 분만 해도 뭐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한국과 미국에서 이 병행적으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 그렇게 됐을 때 이번에 이제 쿠팡이 어떻게 보면 보상해야 될 금액들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상황 같습니다. 네. 자, 공분을 사는 지점은 또 있습니다. 지금 쿠팡이 가입한 개인정보 유출 보험 보장 한도가 겨우 10억 원짜리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요. 또 아직 보험사에 사고 접수도 안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연 이 고객 피해에 보상할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는 있었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고객의 정보가 유출이나 도난, 분실, 훼손되었을 때 이것들에 대해서 기업이 원고에게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 전년도 매출이 10억 원 이상이고 그리고 정보 주체, 이 기업에서 다루는 정보 주체가 10,000명이 넘으면 이 개인정보 유출 보험, 해상 보험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입 금액 자체가 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5천만 원에서 10억 원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쿠팡도 딱 10억 원만큼의 제일 낮은 금액만 지금 그 쿠팡이 들어야 되는 금액 중에 제일 낮은 금액만 드러났을 가능성이 크고요. 뭐 시청자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SKT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을 때도 예. 그 당시에 SKT에서도 이 최소 금액인 10억 원만 보험을 들어놨다가 이후에 보험을 1,000억 원까지 이제 늘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10억 원이라는 규모가 지금 정보 유출이 3천만 명 넘게 된 상황에 비교해 보면 네. 너무나도 작은 금액이고 아마 이런 것들이 별로 유명무실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개인 보험,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배상보험의 의무 가입 금액 같은 것들을 좀 법적으로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1,000억 원 수준까지도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유가 나오는 것이 아마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인데 대비책은 최저치였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화가 더 커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 이용자들이 탈퇴하는 수가 굉장히 크게 늘고 있고요. 또 쿠팡이 사과문을 이제 올렸는데 그 사과문을 노출하면서 광고 문구도 같이 보였다는 점에서 또 굉장히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 번이면 뭐 그나마 좀 이해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좀 문제겠지만요. 지금 이게 한 3-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개인 정보가 유출된 다음 날 쿠팡이 올린 사과문 같은 경우 홈페이지랑 앱에다가 올렸는데 요거를 바로 그 다음 날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문을 올렸다 내린 이유가 뭐냐라고 국회에서 그 쿠팡 대표, 한국 대표에게 따졌더니 네. 공식적으로 사과 이메일을 발송하려고 우리가 내린 거다. 근데 사실은 사과 이메일도 보내고 사과문도 홈페이지에 띄워놓는 걸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면피용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객 정보 유출인데 자꾸 노출이라고 하면서 이 공동 비밀 현관 비밀번호가 유출된 것은 유출된 상황에서 빼기도 했었고요. 그게 또 공분을 샀었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마지막으로 이번에 사과문을 올린 것을 뭐 카카오톡 같은 걸로 공유를 하면 사실은 쿠팡에 대한 광고가 뜹니다. 쿠팡이 네. 추천하는 쿠팡 관련 혜택과 특가라는 썸네일이 뜨는데요. 이거 쿠팡 광고잖아, 사과문이 아니잖아라고 눌러봐야지 사과문이 뜨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쿠팡 측에서는 마지막 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같은 데는 사실 정상적으로 사과문이 올라가 있는데 요거 카톡 같은 걸 공유할 때는 썸네일이 좀 기술적인 결함이 있었다. 근데 사실 쿠팡 같은 기업들이 이것들을 좀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지금 정보 유출로 인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꼭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됐던가. 아무래도 반복되는 이런 부실한 대응들이 결국 쿠팡의 이 사태에 대한 진정성, 이것을 얼마나 해결하고 싶은지에 대한 진정성에 좀 이슈를 제기시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빠른 성장, 속도에만 집중하고 시스템이나 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요. 노동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통계들이 나왔거든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실업급여 지급액 자체는 늘었는데 이게 신규 신청자는 줄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뭐에 비례하는 거냐면 이직 전에, 그러니까 실업이 되기 전에 마지막 평균 임금의 60%가 실업급여로 나갑니다. 그러면 네. 실업급여 자체가 늘었다는 건 좋은 직장에 계시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실업 상태로 가면, 왜냐하면 아무래도 임금이 좀 높은 상태에서 실업으로 가다 보니까 급여 자체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업에 대해서 그 신청자 수가 감소했다라는 건 뭐냐? 전반적으로 일자리는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만 일자리에서 지금 실업 상태로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괜찮은 일자리에서 밀려나시고, 그리고 새로 생기는 일자리들은 그것만큼 괜찮지 않은 일자리들이 지금 새로 생기는 부분, 어떻게 보면 숫자와 금액 이 둘 사이의 괴리에서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살펴보자면 11월 말 기준 통계치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자체는 줄었고 증가폭도 줄었습니다. 특히 제조업 고용지수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뭐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실제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취업자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숫자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조업 같은 데는 사실은 2023년 10월부터 26개월째 내국인 기준으로는 감소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조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내국인 기준으로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건설업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건설업도 가입자 수가 사실 28개월 연속 지금 감소세입니다. 다만 건설업으로 봤을 때는 이 감소폭 자체는 좀 줄고 있다라고 네. 보면, 최근 들어서 내년 경제 전망 나오는 것들을 보면 KDI 같은 데서는 내년에 올해보다는 경제가 좀 좋아질 거다라고 성장률을 올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올해보다는 그래도 소비도 좋을 거고 그리고 건설 부분도 조금 좋아질 거다. 올해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뭐 건설업 같은 경우는 아주 안 좋은 국면에서 좀 빠져나가고 있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제조업 같은 경우 내국인 고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세대별로 보면 청년 쉬었음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청년층 그렇죠. 고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난 부분도 저는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줄고 서비스업에서 좀 늘었는데요. 서비스업에서도 보건복지업 쪽이 좀 늘었습니다. 근데 보건복지업은 서비스업에서
대표적으로 조금 생산성이 낮은 분야, 저희는 이제 생산성이 낮은 분야는 조금 임금도 낮은 분야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일자리들은 점점 희귀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저임금의 일자리들이 지금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경제 구조의 단면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또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0.43개로 낮아진 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게 그 역대 11월 중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구직자들은 많은데 구직자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는 적어졌다. 그것이 역대 11월 기준으로 가장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지표도 고용24라고 하는 정부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집계된 건데 이 고용24는 주로 제조업 고용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전에 지금 계속하고 있는 스토리와 비슷한 얘기가 관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제조업 쪽,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용의 역할을 해야 될 그렇죠. 제조업 쪽의 네. 일자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일자리가 점점 더 희귀해지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되게 진부한 얘기긴 한데요.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또 미국에 대해서 대미 투자가 1년에 상한으로 200억 달러씩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 같은 것들을 걱정하면서 우리나라에 생겨야 될 일자리가 미국에 생기면서 우리나라의 제조업 고용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해지는 상황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좀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도 이런 통계를 잘 참고해서 정책 설계해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정부가 KTX와 SRT를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이런 계획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KTX랑 SRT가 현재는 두 개의 다른 회사인데요. 예. 내년 초반부까지는 그 두 개의 운영을 통합을 하고요. 회사를 자체를 통합하는 건 아니고요. 네. 내년 하반기까지 이제 회사 자체 두 개를 합병하는 식으로 통합을 한다. 뭐 이런 이면에는 사실 좀 되돌아가 보면 박근혜 정부 때 이 두 개의 회사가 결국은 이 우리나라 철도 사업에 굉장한 경쟁성을 불어넣으면서 이 사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경쟁 시스템으로 만들었던 건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우선은 SRT는 만성적인 좌석 부족이고요. 저는 사실 SRT 탈 일이 별로 없지만 예. SRT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부킹하기가 표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 비효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 개의 회사에서 중복 투자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비효율이 생기지 않는 것이 좀 비효율이 생기는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실은 두 회사가 통합을 하면 아무래도 독점 구조가 되고요. 경쟁이 약해지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비용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편익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좌석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아니면 운영의 비효율 같은 걸 해결하는 편익이 더 크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두 회사를 중장기적으로 내년 말까지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관련된 연구 용역도 발주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노조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노조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각사의 노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KTX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국철도공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노른자위 부분이고요. 그렇고 SRT 같은 경우는 또 KTX에 비해서 지금도 수익성이 잘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사가 서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성도 한국철도공사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반면에 SRT는 조금 더 소극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철도라고 하는 굉장히 공공적인 부분, 공공재적인 작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통합이 되었을 때 이 공공성 대신 수익성을 너무 쫓아가다 보면 또 공공성을 놓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해안 지역 일대에는 쓰나미 경보까지 내려졌는데요. 일본 기상청은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또 일어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천장에 매달려 있는 조명이 거세게 흔들립니다. まだ揺れてる。やばいやばい。 해안가에서는 경보 사이렌과 함께 긴급 대피를 알리는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쓰나미注意報発表。避難を指示する。 어젯밤 11시 15분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홋카이도와 이와테현 일대에는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를 예상한 가운데 해안 지역 곳곳에서는 40에서 70cm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됐습니다. 홋카이도 주민 2만 3천 명, 이와테현 주민 6만 7천 명 등 모두 9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또 아오모리현에서는 주택 500여 채의 전기가 끊겼고 차량이 함몰된 도로에 빠져 운전자가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역에서 신아오모리역을 오가는 도호쿠 신칸센은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진동은 도쿄에서도 감지될 정도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관저 비상 대책실을 설치한 가운데 다카치 총리는 인명피해 방지에 만전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人命第一の方針のもと、政府一体となって被災者の救命救助等の災害応急対策に全力で取り組むこと、以上の指示を行いました。 후쿠시마 원전은 별다른 피해가 없고 방사선 측정치도 이상이 없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추가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 의회가 매년 처리해야 하는 국방정책 예산 법안에 미국 정부가 6.25 전쟁 뒤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별하게 된 한국계 미국인들의 상봉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의회가 현지 시간 7일 공개한 2026 국방수권 법안에는 국무부 장관에게 한국전쟁 뒤 북한에 있는 가족과 헤어진 한국계 미국인들의 명부를 작성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미래에 한국계 미국인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대면이나 화상 상봉을 할 기회가 생긴다면 이를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법안은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하게 될 경우 한국계 미국인 이산 가족의 상봉도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 없다와 K컬처 열풍을 불러온 K-팝 데몬 헌터스가 83회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배우 이병헌 씨는 나무주연상을 놓고 할리우드의 쟁쟁한 배우들과 경쟁하게 됐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아카데미 예비 시상식으로도 불리는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로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와 부고니아, 블루문 등과 뮤지컬 코미디 부문에서 겨룹니다. 9개 부문 후보에 오른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가 가장 강력한 경쟁작으로 꼽힙니다. 배우 이병헌도 나무주연상을 놓고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의 리오나르도 디캐프리오와 경쟁합니다. 에단 호크와 조지 클루니, 티모테 샬라메 등 할리우드의 톱스타들이 함께 후보에 올랐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외국어 영화상 부문에서도 작품상 후보가 됐는데 박찬욱 감독은 감독상 후보에 들지 못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는 애니메이션 영화 부문에서 작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디즈니 주토피아 2편과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 프랑스 애니메이션 리틀 아멜리 등과 맞붙습니다. 캐데헌은 주제가상과 박스오피스 흥행상 부문의 후보이기도 합니다. 뮤지컬 코미디 부문에서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할리우드 뮤지컬 영화 위키드 포굿은 예상과 달리 탈락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3편은 전작과 달리 TV 드라마 부문 후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내년 1월 11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YTN 신호입니다. 통일교가 민주당과도 접촉을 했다라는 진술이 잇따라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해당 의혹을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있었던 전국 법관회의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다양한 법적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먼저 통일교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폭로 이후로 굉장히 사안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과도 접촉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언, 진술 내용이 많은 파장을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윤영호 전 이 세계본부장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와도 여러 차례 접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지난 2022년 교단 행사 전에는 현재 정부 이 장관급 인사 4명과 접촉했고 이 중 2명은 한학사 총재와도 만났다라고 발언했는데요. 이러한 발언이 지난 8월에 나왔다라는 점과 따라서 지금 이 특검팀에서 8월에 내사 기록까지 만들었다 이런 부분들까지 네네. 나오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윤영호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측에 대한 증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본격화됐고 심지어 재판까지 갔는데 왜 민주당 인사와의 접촉 부분에 대한 진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라는 등의 비판이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선택적 수사다, 편파 수사다 이런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김건희 특검에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지원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선을 그었는데 이게 무슨 판단의 배경입니까? 네, 지금 오정희 특검보는요, 어제 이제 브리핑에서 올해 8월 즈음에 이 한학사 총재 수사 과정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법정에서 이 민주당을 지원했다라는 진술 내용을 청취했고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받아서 사건 기록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예. 다만 이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이렇게 이 민주당과 관련한 수사는 특검이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데에 내부에는 이견이 전혀 없었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정당과 관련해서 특정 정당을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일부 시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오정희 특검보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특검법 2조를 보면요. 앞서서 여러 가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 그리고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다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건을 인지를 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 별로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리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부족했다라는 것은 지금 이 해당 내사 사건의 인자 시점이 12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8월입니다. 예. 8월이다라고 하면 12월 말까지 4달가량의 시간이 있고요. 그간 특검이 수사했던 수사 속도를 보면 한 달 안에도 한 사건을 규명하고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수사의 흐름을 볼 때 8월부터 수사했다면 과연 이것이 시간적으로 부족했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요. 그리고 예. 말씀 주신 대로 특검법 2조에 따르면 결국 이 수사를 하다가 관련 사건이 인지될 경우에는 그 인지된 사건을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죠. 실제로 특검팀에서는 이 그동안 특검법에 정확한 이 규정 내 수사 범위에는 포함된다라고 보기 어려운 사건들도 영장 청구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랬죠. 예를 들어 서수 서울 양산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라든지 이 의혹과 관련해서 별건으로 인지됐던 국토교통부의 서기관의 뇌물수수 의혹 이것도 사실은 관련 사건으로서 인지한 거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씨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집사 게이트 의혹 또 IMS 모빌리티의 대기업 투자금 유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구속영장도 청구해서 받아냈고 기소했다라는 점에서 관련 사건을 충분히 인지해서 수사를 해왔는데 갑자기 8월 달에 인지됐던 민주당 관련한 이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간 특검이 이행해왔던 수사의 흐름과 관련 규정을 적용했던 이 판단 기준이 선택적으로 좀 다르게 적용됐던 것이 예.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특검 쪽에서는 사건을 이첩할 거다, 이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수사 방향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가요. 공소시효가 문제입니다. 차라리 8월에 인지하고 우리는 수사하지 않겠다고 결정됐을 때 빠르게 공수처 등에 넘기는 시도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인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라고 밝힌 시기가 2018년에서 2020년이거든요. 그런데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따라서 2018년에 수사했던 사건은 올해 말에 공소시효가 완성되는데 벌써 올 12월 중순에 지금 접어들고 있다는 그렇네요. 거죠. 예,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2018년 범행에 대해서는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고 공소권 없음 처분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팀에서는 8월에 이 사건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빠르게 다른 수사 기관으로 이관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빠르게 수사기관에 이첩을 해서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지금 2018년 범행이 공소시효 7년이라는 것을 아마 특검팀에서도 충분히 인지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넘기지 않은 부분 또한 이후에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은 여러 잡음들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정치적인 중립성까지 의심을 받게 된다면은 특검의 성공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논란이 되는 요소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있었는데요. 위헌성 논란과 재판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 그러니까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완곡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들이 모이는 회의가 바로 법관 대표회의고요. 어제 6시간가량 정기회의를 거쳐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국에 있는 법관 대표 126명 중에 재석 79명, 찬성 50명으로 가결된 입장인데요. 법관 대표들은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라면서도 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서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그간 법조계에서 내란전담 재판부가 설치되면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또 이 무작위로 배당한다라는 이 공정성에 대한 원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헌성 논란으로도 번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어제 전국 법관 대표들이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라는 이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당의 사법개혁안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변협이라든지 민변이라든지 그러니까 좌우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위헌에 대한 어떤 우려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법부가 사법개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이렇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다수석이기 때문에 법관 스스로나 혹은 여러 가지 지금 법원 측에서 어떠한 조치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법원뿐만 아니라 말씀 주신 대로 변협에서도 이 성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 원칙의 준수를 촉구한다라는 비판 성명을 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민변에서도 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조금이라도 시비거리가 제공되지 않도록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밀하고 정교하게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공통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고 사실상 사법부 스스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여당 쪽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거는 연내에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까?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에서 법관에게 사건이 배당이 될 때는 무작위 배당이 됩니다. 그래야만 내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미리 특정되지 않아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이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된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가 정해진다는 것은 그 사건의 인위 배당성 이 부분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라는 것을 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후보를 추천할 때도 입법부뿐만 아니라 지금 행정부로 분류될 수 있는 이 사법부
행정부로 분류될 수 있는 예. 법무부의 추천이 들어간다라는 점에서 삼권 분립의 이 독립을 해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의 3요소라고 하는 인적, 물적, 그리고 재판의 독립 전부 다 방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지적인 건데요. 이런 요소들도 잘 귀담아 들어서 사법개혁도 차질 없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연예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예계가 여러 가지 이슈로 시끄러운데요. 먼저 개그우먼 박나래 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 활동을 중단한다라는 선언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아직까지 전 매니저 그리고 박나래 씨가 자신들의 이 고소를 취하했다라는 지금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제 박나래 씨가 밝힌 입장은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오해와 불신을 풀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박나래 씨도 그리고 전 매니저도 서로에 대한 맞고소를 취소를 한다면 사실상 고소 취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소가 된다 하더라도 이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 없이는 수사를 본격화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박나래 씨 관련해서 소위 이 주사이모라고 불려지는 이 여성에 대한 수사는 본격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면태 전 대한의사협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주사이모라고 불려지는 사람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복지부는 이 수사 경과를 좀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수사까지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인 만큼 현재 이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이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설사 박나래 씨 측과 또 전 매니저들이 고소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주사 이모라고 불린 인물,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격 논란도 있고 이게 마약류 관리 법률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 주사이모라는 사람이 과연 국내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한 의사면허를 취득했는가 그 부분이 수사의 가장 시작점이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 주사이모라고 불려지는 인물은 자신이 이제 외국에서 어떤 의과대학 교수로도 내가 활동했다라는 취지로 올렸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 해당 국가의 의사면허를 취득했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고요. 또 설사 외국에서 의사면허가 있다 하더라도 일정 요건 하에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이 의료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했는가 이 부분이 수사의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 한다면 이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전 매니저들이 폭로한 이 메시지 내용을 보면 이 박나래 씨가 잠을 잘 자지 못해서 처방전을 모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리 처방 의혹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내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등의 혐의까지도 수사 대상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박나래 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 정범이라면서 함께 고발이 됐잖아요.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네,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요. 이 의료법 위반 부분, 그러니까 무자격자에 의한 진료 행위에 대해서 그 진료를 받았던 박나래 씨도 알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범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심지어 그 대리 처방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박나래 씨가 약이 필요로 했고 그래서 이 주사이모가 아마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받은 처방전을 의미할 텐데 이 타인의 처방전을 모아서 그 약을 주겠다라고 매니저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그런 약물이라면 이 마약류를 수수한 것은 박나래 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함께 공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사가 본격화될 것 같고요. 특히 마약류로 의심되는 그런 약물을 만약에 복용한 것이다라고 의심이 든다면 박나래 씨도 모발, 소변 검사 등을 통해서 실제 그러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복용됐다라고 모발류에 나올 경우에는 실제로 박나래 씨 이름으로 해당 약물을 처방받은 적이 있는지 없다면 결국 이자로부터 받은 것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수 의혹까지도 공동 정범의 형태로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나래 씨 이야기 해봤고요. 또 한 명의 인물, 연예계를 뒤흔든 조은진 씨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년범 전력을 처음으로 보도한 매체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됐는데요. 이게 소년법 70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네, 지금 조진웅 씨 관련해서 처음 보도했던 그 해당 언론사에서 이 조진웅 씨의 소년 시절에 이 소년보호 처분 이력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소년 전담 검사로서 검사 생활 해봤지만 소년범이 예를 들어 재범한 경우에 먼저 앞서 소년보호 처분을 한 처분의 수위를 알아야 검사가 구형을 해서 서면 네. 구형을 해서 이 가정법원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검사로서 재판부에 전화를 해도 소년범으로서 처분한 처분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줄 수 없다고 판사들은 거부를 하거든요. 그게 소년법 제70조에 따라서 소년보호 사건과 관련 있는 기관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조회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 때문입니다. 하물며 검사에게도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이력을 공개하지 않는 법원인데 예. 어떻게 해당 언론사가 이 소년보호 처분을 정확히 확인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변호사는 의문을 가지고 소년법 제70조에 따라서 어떤 예. 기관이 이 조회에 응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좀 요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궁금한 게요. 그렇다면 실제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해당 언론사의 기자 같은 경우에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제보를 받은 사람을 측정해야 되고, 제보를 받은 사람이 과연 보통 소년보호사건과 관련 있는 기관이라고 하면 보호관찰소 내지는 법원이지 않습니까? 그 해당 기관으로부터 조회를 받아서 전달받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실관계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법원이라든지 이 소년보호사건과 관계 있는 기관이 이 조진웅 씨 본인이 아니라 피해자나 기자에게 조회를 해준 것이라면, 그러면 그 해당 기관은 충분히 처벌이 될 수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연예계를 뒤흔든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법률 이슈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연 캐스터. 네, 정수연입니다. 기온이 다시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영하권 추위라고요. 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2.2도, 체감온도는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반짝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맘때 초겨울 수준이긴 하지만 어제보다 추워서 상대적으로 더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하다고요? 네, 맑은 날씨 속 동해안 지역은 연일 대기가 메마르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일주일 넘게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데다가 오는 15일까지는 산불 조심 기간인 만큼 바깥에서는 더욱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고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입니다. 서울과 청주가 영하 2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세종이 영하 3.6도, 안동은 영하 5.4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남부지방은 전주가 영하 2.2도, 광주 영하 1.1도 등 어제보다 5에서 7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과 세종이 8도, 대전 9도, 대구 10도가 예상되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조금 더 낮겠습니다. 이번 주는 눈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심한 한파는 쉬어가지만 기온 변화가 들쑥날쑥해서 체감하는 기온 변화는 더 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겨울철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연입니다. 네, 12월 9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